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진도가 원하는 만큼 빨리 못 나가가지고 본의 아니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교과서는 34에서 35쪽이고요. 제목은 고려사회의 동요와 무신정권이라는 단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될 게, 우리가 고려시대를 좀 편리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 시대를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시대를 구분하는데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지배층을 가지고 보통 구분을 해요. 지배층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원래 이제 삼국시대 때부터 이제 호족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삼국시대가 아니고 정확히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죠. 통일신라 시대 후기부터 해서 호족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 친구들이 고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배 세력이 되는 건데, 그 친구들이 고려의 지배 세력이 되면서 문벌 귀족이라는 지배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 문벌 귀족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고, 귀족은 귀족인데 가문이 정말 훌륭하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대대로 높은 관리를 많이 배출하고 요런 친구들을 갖다가 이제 문벌 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벌 귀족이 나중에 그 무신정변 이후로 해서 무신들한테 자리를 뺏기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연도로 얘기하자면 1170년입니다. 1170년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다. 아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무신정권이 딱 100년 가거든요. 1270년. 이 12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개경으로 수도를 다시 옮기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원래 수도가 개경이었잖아요. 왜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나요? 이 무신정권 시기에, 잠깐만요, 빨간색을 꺼낼게요. 이때 당시에 몽골 애들이 공격을 오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돼요. 무신정권 시기에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1232년인가 뭐 그렇지 싶은데, 고래가 거의 한 4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개경으로 돌아왔다는 건 무슨 의미냐? 애초에 강화도로 떠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떠났겠어요? 몽골 애들이랑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건데, 돌아왔잖아. 뭐예요? 이제 우리가 몽골한테 어떻게 한다? 항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개경환도 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지배층은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 친구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권문세족이다라고 부르죠. 권문세족. 근데 얘들은 몽빠야, 몽골빠. 몽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몽골이라고도 안 하고 이제 원나라라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제 원나라라고 하는데, 이 원파입니다. 친원파라고 부르는 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녀도 고려의 왕도 감당을 못해요. 왜? 이 친구들이 몽골에 이르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견제한다고 비판하는 세력이 나중에 신진사대부고, 결국 이 신진사대부가 중심이 돼서, 정확히는 신진사대부의 일부가 중심이 돼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지요. 그죠?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으려니까 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혹시나 안동여자고등학교 학생이 아닌 다른 애들이 혹시 흠잡을 거 없나 하면서 보고 있다면,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할 거 많잖아요. 독서 하세요. 독서. 이런 거 보지 말고. 알겠죠? 굉장히 유해한 매체입니다. 알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어쨌건 이제 고려시대를 이제 지배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 하는 거고, 이제 처음에 문벌 귀족부터 하나씩 차곤차곤 해 나갈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고려사회의 동요라는 제목을 달겠는데요. 우리가 이 동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요는 무슨
뭐 파란 하늘 이게 아니죠. 그죠? 애들이 부르는 노래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동요는 이제 움직인다, 흔들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동요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떨 때냐? 좀 보통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하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우리 아까 했던 문벌귀족이 이제 구체적으로 뭔지 이제 개념을 갖다가 정리를 해 볼 건데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고위 높은 관리를 배출한 가문이다.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뭐 경주 김씨, 경주 최씨, 김부식의 김씨죠. 경주 최씨, 최승로 할 때 그 최씨죠. 그 다음에 최충, 최충이 아니고 해주 최씨, 그건 이제 최충 할 때 그 최씨고. 그 다음에 파평윤씨라고 그 전 시간에 배운 윤관 장군 나왔을 때 고 윤씨, 파평윤씨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충주 박씨,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경원 이씨, 뭐 이런 친구들이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문벌 귀족 가문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과거 시험 쳐가지고 높은 관리가 되거나, 옛날 과거 시험은요, 집안이 좀 힘들다 하면 못해요. 내가 생계를 해야 돼,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과거 시험 공부한다?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돈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좀 나는 좀 뭐 공부에 자신이 없어. 그런 애들은 뭘로 갈 수 있어요? 음서. 그리고 공음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가는 집의 자식으로 태어나면은 음서, 직장 생겨요. 공음전이란 건 땅을 주는 거예요. 땅을 주는 건데 이 땅이 좋은 게 뭐냐? 세습이 돼요. 다른 거는 보통 세습은 아니고 이제 보통 반납을 하거든요. 뭐 일을 하기 때문에 주기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주는 거라서 뭐 내가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공음전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고위 관리를 하나 배출을 한다면 직장 생겨, 자손 대대로. 그리고 땅도 생겨. 이런 거야. 그래서 이 음서와 공음전을 바탕으로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거고 세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결혼도 어떻게? 저기들끼리 해요. 저기들끼리. 자기들끼리 혼인관계를 하면서 혼인관계를 통해서 결속을 강화한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벌귀족들이 가장 선호하는 결혼 대상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왕입니다. 왕과 결혼하는 게 최고야. 그래서 이 문벌귀족이라는 어떤 그 피라미드의 최고점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왕도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해? 즐기지. 왕도 그래서 문벌귀족이 성장하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뭐 불만이랄까 애로사항이랄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략 한 성종, 문종 이때 때부터 이제 문벌귀족 사회가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쭉 이어져 가는데 이제 그 문벌귀족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가 전 시간에 여진 얘기하면서 살짝 맛을 봤던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자겸의 난. 이게 1126년. 여기가 새로운 그 장소래 가지고 이 글자가 잘 보이나 좀 그때그때 확인을 할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대로 좀 수업이 끊기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1126년 이자겸의 난이 벌어지게 되는데 왜 일어났느냐? 배경. 이 이자겸이 이제 경원이 씨라고 해서
뭐 인천 그쪽인 것 같아요. 인천 그쪽인데 얘들이 권력이 너무 셌어. 얘들이 대대로 왕비를 배출하는 가문이 왕비를 배출하던 가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자겸이 뭐 그냥 윗대부터 해가지고 계속 쭉 이어져 내려왔어요. 이자겸 이 사람 여동생도 그 장경공주라고 해가지고 역시 이 사람도 왕비였고요. 물론 뭐 뒤에는 좀 안 좋은 일에 휘말리긴 하는데 궁금하면은 인터넷에 장경궁주라고 검색을 해 보세요. 그거 일일이 다 얘기 못 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대로 이 왕비를 배출하던 집안이었는데 이자겸 본인도 나중에 그 누굽니까? 원래 예종이라고 그 왕한테 자기 둘째 딸을 시집을 보냈고요. 그러니까 이 예종 여기에 이자겸 이녀 이 딸, 두 번째 딸, 둘째 딸. 그래가지고 요 둘 사이에서 낳은 게 이제 인종, 이 친구도 왕이 되는데 여기에는 또요 이자겸 셋째, 넷째 딸이 시집을 가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이거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요. 알겠죠? 뭐 인종이 이모랑 결혼하는 택인데 뭐 고려시대 그런 일이 간혹 있기도 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자, 근데 이 인종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자겸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겠죠.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자 장인어른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권력이 어마어마했어요. 심지어 나중에 신하들이 이자겸의 생일을 왕의 생일처럼 국경일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였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노래가 유행을 하지요. 이때 당시에 개경의 어린이들한테 한문 순서 쓰는 것도 부담스럽다. 자, 18자 위왕이라고 해가지고 18자가 왕이 된다 하는 의미인데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 이 18자란 게 뭐냐? 18자, 이걸 유식한 말로 파자라고 하는데 한문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만드는, 쉽게 말하면 뭐 글자놀이인데 이게 이씨거든. 이씨가 왕이 된다. 이런 노래를 개경의 어린이들이 부르고 다녔어요. 18자 위왕, 18자 위왕, 18자 위왕 하면서. 그 정도로 어떤 이자겸의 권력이 셌는데 이 인종 이 사람은요 되게 이런 데 대해 좀 문제의식을 많이 가졌던 왕이에요. 아니 뭐 내가 왕인데 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인종이 이거 너무 밑으로 내려가네. 자, 경과 인종이 이자겸 세력을 제거할 것을 시도합니다. 인종이 이자겸 세력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궁궐에 있는 이자겸 일파들을 몰아내는데 여기에서 척순이랑 척준신이라는 애가 죽는데 걔가 누구냐 하니까 고려에 이제 척준경이라는 무신이 있어요. 걔가 어떤 애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역사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소드 마스터라고 부르는 인물인데 이 고려사나 이 고려사 저료나 이런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요, 야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거의 뭐 판타지예요, 판타지. 그냥 성문을 막 단단한 성을 공격하는데 누구도 올라가려고 마음을 막 무서워가지고 누구도 안 올라가는데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막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막 이래가 혼자 막 올라가고 칼싸움에 있어가지고는 누구도 따를 수 없다는 인물이 있습니다. 척준경이라고. 근데 거기에서 이자겸 세력을 제거할 것을 시도하다가 죽었어요. 누가? 척준경의 아들과 척준경의 동생이 죽어요.
그래서 이 척준경이 이제 극대노를 하면서 이자겸과 함께 무쌍을 찍는 거지요. 그래서 이자겸이 반격을 합니다. 반격을 하는데 그냥 뭐 척준경이 등장했다 하면은 그 왕실이니까 그 호위 뭐 보디가드들 뭐 호위대 친위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이 꼼짝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성문을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척준경이 분노가 하늘까지 치솟아가지고 궁궐에 불을 질러요. 그래가지고 이때 고려의 궁궐이 불타게 되고 인종은 궁궐이 불탔으니까 잘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종은 결국에 어디로 이자겸 저택에서 머물게 됩니다. 말이 머무르는 거지 실제로 뭐예요? 감금이지 뭐. 감금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자겸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2달 정도 감금을 하게 되는데 이자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자겸 아들에 이지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몰랐답니다. 이건 뭐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이지연 집 노비랑 이지연은 이제 이자겸의 아들 이지연의 노비랑 척준경의 노비랑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뭐 애들 싸움 똑같지요 뭐 이때도 똑같아요. 얘기 막 하다가 뭐 막 부모님 안부 물어보고 막 이래 되다가 이지연이 노비가 이런 말을 해요. 야, 너 그 주인 척준경이은 궁궐에 불 질렀잖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알아? 너 그 원래 다 죽어야 돼. 어디 왕이 있는 궁궐에다가 불을 질러. 너 그 반역자야. 다 죽여야 돼 하면서. 그래가 척준경 집 노비가 척준경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 이지연네 노비가 우리 보고 궁궐에 불 질렀으니까 다 죽어야 된다는데요 하면서. 그러니까 또 척준경 또 이제 분노 막 확 하면서 이자겸한테 찾아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뭐 내 죽어야 된다고요? 그럼 막 죽여요 하면서 막 분노를 표출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이자겸이가 어떻게 뭐 잘 얘기해가 돌려보내긴 돌려보내는데 그거를 이제 인종이 뒤에서 보고 있었던 거죠. 뭐 뒤에서 봤는지 뭐 누가 알려줬는지 그런 건 너무 물어보지 말자고요. 그냥 이제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인종이 그거를 딱 보고 척준경한테 사람을 보내죠. 준경아, 너 이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날 위해 한 번만 도와주면 너 궁궐에 불 지른 거 아무 일 없게 해줄게.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척준경이가 거기에 혹 해가지고 인종 편이 딱 돼가지고 이자겸을 잡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자겸의 난이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이자겸의 난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인종이 먼저 공격을 했고 이자겸은 거기에 반격했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뭐 난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노.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이제 척준경이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겸은 몰락합니다. 이자겸은요 죽이진 않습니다. 귀양 갑니다. 어디로? 전라남도 영광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영광 가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이제 굴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자겸한테서 유래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하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척준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척준경은 나중에 뭡니까? 토끼가 죽었으니까 이제 사냥개 죽여야죠, 그죠? 네, 토사 구팽 당합니다. 나중에 탄핵당해요. 탄핵당해가지고 쫓겨납니다. 옛날에 뭐 했던 뭐 궁궐에 불 지른 거랑 뭐 이래저래 돼가지고 결국에 쫓겨나요. 네, 그렇게 됐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자겸연안의 결과. 자, 이제 문벌귀족 사회가 어떻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 얘기입니다. 잠깐 끊고 갈게요. 잠깐 끊었다가 이따가 몇 청에난 하도록 하겠습니다.